지난 3월 달에 오고 한 4개월 뒤에 다시 우리 사랑침례교회 교인들과 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은 저는 우리 차한 박사님은 철저하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저는 철저하게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철저하게 특히나 지금 사실은 21세기에 들어서서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좀 잘 사는 나라들의 가장 큰 건강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양이고 또 하나는 혈관 질환입니다. 사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질병을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인간들이 다 자초한 것입니다. 질병. 제가 사실은 모세의 죽는 모습을 전에 강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마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모세처럼 죽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인간의 원형입니다. 죽을 때 우리가 눈이 망가져서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떤 한 장기가 망가져서 죽는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지어놓으신 질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기력이 다해서 죽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러 온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얘기를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양이든 혈관 질환, 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다 시작된 질환들입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을, 질병으로 죽는 분들의 거의 7, 80%가 종양과 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아마 종양에 대한 것도 제가 결국은 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우리 사랑침례교회를 통해서 또 만천하에 제가 평생을 또 종양을 전공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 여러분들 정말 종양으로 죽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저 우리가 약해졌을 때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항상 많이 말씀을 나누지만, 그러나 질병은 고통입니다. 그걸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질병은 아무튼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성전을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건강하게 시켜서 모세처럼 그냥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이 되면 눈을 감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일단은 이제 혈관 질환에 대한 거를 하고 그거와 비타민C의 관계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이미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론은 잘 아시는 거지만, 혈관 질환과 관련돼서 조금 아주 전문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이 사실 들어야 될 그런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질병 현상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임상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들에 치여서 그 질병 현상을 깊이 볼 시간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질병의 치료나 예후를 보고 이러는 거는 우리 임상 선생님들이 잘 아시지만, 그러나 그 질병이 왜 생기는지, 또 어떠한 경과를 거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만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요즘 참 제가 오늘 드리는 얘기는 참 불편한 진실이 많이 나옵니다. 이 혈관 질환과 관련돼서 예컨대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그런 얘기들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혈관이 나쁘면 아스피린을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스피린을 왜 먹는 것이며, 아스피린과 관련돼서 지금 아마 드시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도 드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주치의 선생님들하고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옳은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이드라인을 드릴 겁니다, 오늘.
그러려면 알아야 됩니다. 혈관 질환이 어떻게 생기는지, 왜 아스피린을 먹는지, 왜 콜레스테롤을 현대의학이 낮추더라고 많은 의사들이 우리로 하여금 돈을 쓰게 만드는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먼저 종양보다도 혈관 질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목사님께 양해도 구하지 않고 마치 종양에 대한 이야기하러 또 올 것처럼 얘기를 해서 올 겁니다. 제가 또 올 거예요. 또 와서 여러분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곧 정년을 하는데 정년 뒤에는 제가 좀 종양과 관련된 근본적인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음번엔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언제 될지 모르지만 종양에 대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내가 종양에 걸렸을 때 또는 종양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한 번 더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혈관 질환은요,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의과대학을 다니던 1970년대 중후반 정말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서 있던 미국에서 엄청나게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질환입니다. 그런데 2000년 넘어서면서 우리나라가 똑같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분 정말 드물게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으시는 집안의 어른이 겨울철 또는 겨울철이 끝나는 계절에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그런 예 외에 사실은 40대, 50대가 혈관 질환으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들어온 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분 정말 혈관 질환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는 그냥 주위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30대 중반인데 아침에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굉장히 자주 듣습니다. 이제 30대 중반인데, 40대 초반인데, 너무나 많아요. 응급실에도 여러분 혈관 질환으로 실려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미 우리나라가 너무나 잘 살게 돼가지고 질병을 많이 검진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혈관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혈관이 당신은 정말 심각합니다 해가지고 요즘은 여러분들 아시죠? 혈관 질환은 사실은 빨리 잘 검진만 받으시면 죽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소위 스텐트라고 하는 것이 발달이 돼가지고 여러분 오늘 제가 먼저 혈관 질환은요. 그래서 안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혈관 질환은 막을 수가 있어요. 또는 좀 늦게 발견됐다 하더라도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양은 좀 달라요. 제가 다음번에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종양은 솔직히 좀 대책이 없습니다. 종양은. 운 좋게 빨리 찾아내는 것밖에는 운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혈관 질환은 막을 수가 있어요.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게 혈관 질환이라는 게 뭐냐? 이제 흔히 동맥경화성 질환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실제 임상 현장에서 만나는 것이 동맥경화성 질환이 다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동맥경화성 질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뒤에 더 자세한 얘기들을 알 수가 있는데 동맥경화성 질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나열되어 있는 예를 들면 뇌졸중, 뇌졸증이 아니에요. 중이에요. 여러분들 자, 뇌졸중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뇌졸증이라고 잘못 쓰시고 있는데 정확한 용어는 뇌졸중입니다. 거기에는 뇌출혈과 뇌경색 두 가지가 있어요. 뇌혈관이 뇌동맥이죠. 정맥, 여러분 정맥 질환을 얘기하는 게 항상 이 혈관 질환은 동맥 질환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맥이 막히거나 터지는. 여러분 뇌는 막히거나 터지는 두 가지가 다 존재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막히고 터지는 것은요, 여러분들은 막히는 거하고 터지는 게 전혀 다를 것 같지만 사실은 거의 같은 얘기예요. 막히는 사람이 혈관이 약해지기 때문에 터집니다. 막히는 사람에게 터지는 거죠. 혈관이 멀쩡한 사람은 절대 터지지 않아요. 물론 혈관이 터지는 거에는 뭐가 있냐면 동맥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몸을 잘 만드셨지만 이게 똑같게 거의 만드셨어요. 근데 유전적으로 결함이 생겨서 혈관벽이 조금 한 군데가 약해지는 분이 있어요. 약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파스칼의 원리에 의해서 심장에 혈압이 올라가면 똑같은 압력으로 혈관에 작용이 돼요. 똑같은 압력으로. 똑같죠. 그런데 조금 약한 부분이 있으면 100이라는 압력으로 똑같이 작용이 되면은 여기는 튼튼하기 때문에 그냥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데 얇은 부분은 자꾸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오렌지 지나면은. 그게 바로 동맥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꽈리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점점 얇아져가지고 터집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동맥류로 터지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 뇌출혈이라고 할 때 반드시 동맥경화성 질환만으로 오는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뇌동맥류라는 건 혈관 벽이 얇아지면서 갑자기 어떤 충격을 받거나 또는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해서 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질환이 있고, 그 다음에 심근경색증이라는 병도 여러분 잘 아시죠? 그건 뭐예요? 심장이라는 이 근육덩어리, 여러분들 심장은 근육덩어리예요. 근육덩어리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우리 몸에서 가장 짧은 동맥, 그게 관상동맥이에요. 관상동맥은 참 아주 독특한 동맥이에요. 그 짧은 동맥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심장이라는 건 여러분들 어머니 뱃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3주만 되면 벌써 박동이 시작이 되는, 3주만 지나면 박동이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사실은 이게 시작된 것을 끊임없이 해주는 장기가 바로 임종을 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움직이는 장기가 심장이에요. 여러분들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관상동맥으로 계속 에너지가 가야 심장이 뛸 수가 있는 건데, 관상동맥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못 가잖아요. 산소하고 탄수화물이 못 가잖아요. 그러면 힘을 못 받으니까 그 근육이 수축을 못 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수축하고 여기 수축 못 하니까 심장이 기능을 못 하는, 죽는 거죠. 갑자기 죽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죽는 원인이 가장 많은 게 바로 심근경색증이에요. 그러니까 심근경색증, 즉 관상동맥이 막히는 건 막히는 것밖에 없어요. 터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막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근경색증이라고 그러지 관상동맥 출혈증이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혈관이 막히면, 여러분들 우리 몸에 콩팥이 있잖아요. 좌우에 그 콩팥이 혈관 덩어리예요. 동맥 덩어리예요. 그 사구체라고 하는 피를 걸러주는 그 자체가 세동맥, 작은 동맥이 가지를 내가지고 이게 마치 실타래처럼 만들어서 거기에서 피가 걸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동맥경화가 오면 그게 다 막혀버립니다. 그럼 신부전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성 신부전증도 역시 동맥경화성 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혈관성 망막 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망막은 이게 신경기관이고, 여러분들 이 시각을 만들어주는 그런 그 장기예요. 하나의 신경조직이에요. 망막은 여러분들 뭐 눈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하나의 장기로 생각하시면 되고, 신경조직인데 거기에 여러분들 굉장히 혈관이 많이, 동맥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 혈관이 막히면 실명을 하죠. 시각적으로는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왜 고혈압이나 당뇨 치료하시는 분들이 안과에 꼭 가시잖아요. 그래서 꼭 안조 검사를 하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바로 혈관이 막히는 임상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클래시컬한, 지금까지 내과 선생님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그 치료할 때 보는 이 질환이 고혈압하고 당뇨입니다. 고혈압 당뇨 환자는 뭐 영락없이 반드시 그 안과를 들려가지고 오래 치료 받으신 분들, 치료를 오래 받으신 분들은 영락없이 가서 안조를 보는데, 뭘 보는 건지 아세요? 바로 망막에 있는 혈관이 얼마나 막혀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게 막히면 실명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동맥혈관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실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4가지 정도로 보시면 돼요. 예컨대 팔다리에 동맥이 막혔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팔다리 동맥 막히는 건 물론 막혀가지고 다리가 아프고 힘을 못 쓰시는 분들 물론 거기에도 스텐트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죽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뇌동맥 막히면 죽어요. 의식을 잃어요. 심장동맥은 그냥 즉사하는 거고요. 관상동맥이 막히면 그냥 바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핵심이 되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눈, 망막동맥 실명이에요. 여러분 실명하면 그 삶은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실명을 하면요. 그 다음에 콩팥이 망가진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이 4가지, 뭐
우리 몸에 동맥이 왜 고기밖에 없습니까? 그게 아니고 실제 질병으로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그런 그 변화를 주는 질환 4가지다. 자, 여러분들 이 동맥경화성 질환은요, 제가 여기 와서 지난번에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제가 멋대로 떠드는 얘기가 아니에요. 학술적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얘기입니다. 우선 동맥경화성 질환은요, 동맥에 내피가 손상이 돼야 돼요. 손상. 여러분들 빨간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 보세요. 혈관 내피가 손상이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건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알고 싶어 하시는 콜레스테롤이 과산화가 돼야 돼요. 산화가 돼도 되는데 지나치게 산화가 돼야만이, 과산화라는 건 지나친 산화죠. 이 2가지 조건이 딱 만족되면은 나이 상관없어요. 즉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 2가지 만족이 되면. 그런데 여러분들 이 혈관 내피 손상과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킨다는 거, 요거 이제 하나하나 제가 볼 거지만 그 원인들을 우선 제가 이 인트로덕션 쪽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선 아주 전통적으로는 옛날에는 잘 몰랐어요. 왜 혈관이 이렇게 막히고 터지는 질병이 생기는지 원인론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제는 그 원인론이 명확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가르쳐 드리는데, 결국 옛날에는 내과 선생님들이 고혈압 환자하고 당뇨 환자, 여러분 잘 보세요. 고혈압을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당뇨를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만성병이라고 그래요. 만성병의 대표적인 병이 고혈압하고 당뇨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고혈압은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혈압이라는 거는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은 거예요. 높은 게. 혈당도 똑같아요. 여러분 혈당이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은 거예요. 왜? 우리를 살아있게 해주는 하나의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 혈당이 낮으면은요, 힘을 하나도 못 써요. 그리고 당뇨 환자가 죽는 게 저혈당 쇼크로 죽어요. 고혈당으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고혈당은 증상이 없어요. 왜? 기분이 좋은데 뭐 에너지가 쫙쫙 가니까 좋지요. 증상 없어요. 고혈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요. 저혈압이 와야 그냥 비실비실하고 눈도 못 뜨고 그냥 막 좋은 운동 많은 운동 그러고 사는 게 저혈압 환자인 거예요. 여러분 고혈압 환자는 증상이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고혈압약과 혈당약을 드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셨는데 약을 빼놓고 온 거야. 난리가 납니다. 막 그냥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며칠 고혈압약 안 드시고 고혈당약 안 드셨다고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고혈압하고 고혈당은요, 여러분들 최소한도 30년 정도 그 높은 혈당과 높은 혈압을 방치했을 때 제일 큰 문제가 혈관이 망가지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성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혈압은 응급실에서 제일 염려하는 건 저혈압이에요. 그 응급실에 간호사들이 혈압을 재는 게, 혈압이 높은 걸 재는 게 아니라 낮은 걸 걱정해서 재는 거예요. 위의 혈압이 80 이하로 떨어지면 긴장합니다. 60 이하로 떨어지면 뇌에 혈액이 공급이 안 돼요. 혈압이 일단 높지요? 그러면 간호사가 걱정을 안 해요. 천천히 봐도 되거든요. 혈압이 낮으면 긴장을 하고 막 응급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혈압은 원론적으로 높은 게 좋고 혈당도 높은 게 좋은데, 의사 선생님들이 보니까 혈압은 130이나 180이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나한테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충분하더라는 거예요, 130이면. 그러니까 180일 이유가 없죠. 병적으로 그렇게 높은 사람도 그래서 낮추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혈관 내피 손상이라는 거는, 내피 손상이라는 물리적으로 오는 거예요. 화학적으로도 올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피가 어디로 가요? 동맥으로 가는 거예요. 동맥이, 심장이 짜지면 동맥을 타고 쫙 동맥이, 그래서 여러분들 동맥의 탄력성은 대단해요. 특히 대동맥 같은 경우는 심장에서 이걸 팍 그냥 쫙 늘어났다가 쫙 줄어, 자동적으로 스프링처럼 쫙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 주실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혈관은요, 끝으로 가면은 맨 끝에 혈관들은 거기에 평혈관이 있어 자기 스스로 혈압을 만듭니다. 또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달동네까지 피가 안 가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상상도 못해요. 달동네에다가 모타를 거기다 다시 달아놨단 말이에요. 심장이 쫙 보내잖아요. 보내면 저 말단에 가면은 이 혈관의 저항 때문에 심장의 혈압이 거기까지 못 갑니다. 아주 작은 동맥이 되면요. 그 동맥은요, 스스로 수축을 합니다. 스스로 수축을 해서 혈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혈압이 높은 것은 사실은 30년, 40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만성병으로 우리 혈관을 망가뜨린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한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일단. 혈당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한 일주일 혈당 조절 안 했다고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한 일주일 혈압이 높았다고 혈압이 터질 줄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혈압 그렇게 쉽게 혈관이 터지게끔 만들어 놓지 않으세요. 얼마나 잘 만들어 놓으셔요. 안 터집니다. 쉽사리 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혈압과 고혈당, 즉 당뇨병을 만성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어른들, 연세가 70이 훌쩍 넘어서 80 되시는 분들, 그냥 막 혈압약을 그냥 뭐 챙겨서 막 드시는데 여러분들 안 드셔도 돼요. 그래서 얼마인가 봤더니 혈압이 150이야. 근데 그 150을 그냥 130으로 낮추시려고, 아니 얼마나 사시려고? 예? 한 200세 사시려고요? 이런 사실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이 150의 혈압을 120, 110으로 낮추면요, 팍팍 쓰러지십니다. 막 쓰러지십니다. 저는 그래서 75세 이상 되신 분들은요, 체중도 줄일 생각하시지 마시고 체중을 새롭게 줄이려고 좀 하세요. 그래서 혈압도 낮추려고 그럴 거 없어요. 혈당도 한 100에서 120 정도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이 얘기 듣고 저 무식한 저 해부학 교수 막 이렇게 저한테 욕하실 임상 선생님들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건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은요, 질병만 봐요. 질병만. 자기들이 배운 표준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장인어른 고혈압 치료 하면서 제가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고, 우리 장인어른 결혼해서 딱 갔더니 글쎄 혈압이 재지질 않더란 말이에요. 220에 180이야. 그걸 모르시고 사신 거야. 그래서 제가 뭐 당장, 지금 거의 40년 전의 일이잖아요. 우리 병원에 모시고 갔죠. 그 혈압을 글쎄 정상으로 낮춘다고 그냥 막 약을 써서 혈압을 낮추시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그냥 일어나다 계속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냥. 220에 180으로 사시던 분을 130에 90, 80으로 막 낮추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못 살아요. 나 그 약 안 먹는다고 막. 약 먹으면 막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20, 180으로 사시던 분을 130에 80으로 떨어뜨려 놨으니, 인간은 여러분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체를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 얘기 무슨, 우리 장인어른은 220에 180 아주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증상 없어요. 내가 오히려 혈압을 치료해 주면서부터 막 어지러워가지고 막 쓰러져가지고 다치실 뻔하고 오히려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그걸 그러니까 서서히 낮춰야 돼요. 180에서 150 그렇게 몇 달 사시게 하다가 그 다음에 150에서 뭐 120 이렇게 단계적으로 낮춰야 되는데, 그냥 책에서 130 이하로 낮춰라 라고 의사 선생님들 배우고 그냥 그냥 당신 아직도 몰랐어 막 그냥 야단쳐가면서 그냥 약을 막 강화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혈압을 치료하시면서 내가 어지럽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혈압약을 먹는데 너무 어지럽다. 여러분 살아야죠. 우선 혈압 치료하다 쓰러져서 다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약을 반으로 줄이셔야 돼요. 약을 반으로 줄이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서히 혈압을 떨어뜨리고 혈당도 서서히 떨어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제가 이제 오늘 뭐 아주 그냥 작정한 김에 그냥 불편한 얘기를 다 하는 건데, 여러분들 아무튼 그 고혈압을 오랫동안 우리 장인어른이 바로 그런 경우였던 거예요. 자기 뭐 주치의라고 아주 그냥 뭐 조그만 개인 병원을 다니셨는데, 정말 그 노인 의사 선생님이 뭐 개념도 없이 제대로 약 변하는 것도 해서 제대로 약을 못 챙겨드린 거예요. 혈압이 220에 180인데 그거를 제대로 못 잡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서울대 와서 이제 혈압이
끝내 이제 한 150, 90 정도까지 거의 몇 년에 걸쳐서 잡아들이긴 했지만 여러분들 증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 대신 혈관이 망가져 생긴 증상이 나타나시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결혼할 때까지 그때까지 모으셨던 거예요. 몇십 년을 그냥 고혈압인 채로 사셨던 거예요. 치료도. 그래가지고 뭐 시야가 줄어든 망막 혈관이 막혀가지고 시야가 줄어드는 일도 생기고 그랬는데 나중에 물론 거의 기적적으로 그게 다 비타민 C 열심히 드시고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이렇게 돌아가셨다니까 열심히 드시고 시야가 다시 넓어지고 망막이 정상이 되는 막 그런 일. 제가 그런 얘기 했다가 그냥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무슨 비타민 C가 혈관을 다시 근데 사실은 다 사실이에요. 우리 병원에 차트가 다 있는 그런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혈압이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130이면 어떤 분이라도 혈압이 130이면 여러분 발끝 저 머리끝까지 피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근데 170, 180으로도 똑같단 말이에요. 아무 증상이 없단 말이야. 그거를 그렇게 30년 지나면 생각해 보세요. 혈관이 130의 혈압으로 늘어났던 사람하고 170, 80으로 늘어났던 사람이 그 혈관 내 피가 받는 상처는 그 시간이 10년, 20년, 30년 됐을 때 차이가 나타날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해요. 혈압이 높은 걸 오래 방치하면 혈관 내피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혈관 내피 손상이 되는 거예요. 당뇨도 똑같아요. 혈당이 높은 걸 오래 방치하면 혈관 내피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고혈압이나 당뇨는 콜레스테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뭔가가 더 결정적인 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 활성산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활성산소는 제가 이따 설명드리게 전에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질소로 만드신 물질이에요. 활성산소. 우리가 산소를 쓰면 활성산소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 활성산소가 여러분들 현대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의과대학을 다니던 7, 80년대에는 우리나라에 없었다고 그랬죠. 혈관이는. 미국에만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처럼 30년 전에 40년 전에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즉, 여러분 보세요. 제가 써놨어요. 현대인의 숙명이라고 써놨죠. 과식을 하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깁니다. 과식을 하면 비만의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비만의 문제까지 제가 얘기하면 오늘 하루 종일 강의를 해야 돼요. 예? 거기까지 얘기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단순히 과식을 하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 게 아니라 체중이 늘어나요. 그러면 더 많이 먹게 됩니다. 그럼 더 많은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악순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 과식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여러분 사실은 음식의 문제는 과식이냐 아니냐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뭘 먹느냐가 아니야. 채식이냐 육식이냐가 아니에요. 무엇이 과식을 유도하느냐예요. 여러분 백발백중 육식이 과식을 유도하지요. 누가 풀 먹으면서 과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 먹어야 배 터지게 먹죠. 여러분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활성산소 늘리는 우리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음식의 문제는 과식이냐 아니냐, 과식을 유도하느냐 하나 이거예요. 뭘 먹느냐가 아니에요. 물론 다른 것도 영향이 있지만 결정적인 영향은 과식을 유도하느냐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과식이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요, 특히 한국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회식하면서 정말 얼마나 늘 그냥 거기다가 또 고기 배 터지게 고기로 배를 채우잖아요. 그죠? 고기로 배를 채우고 그래도 곱기는 좀 들어가야지. 그리고 또 냉면에다가 찌개 한 그릇 해가지고 또 그릇 끝을 내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거 여러분 웃으시는 건 다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그죠? 온 국민이 과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피할 수가 없어. 너무나 그런 자리가 많은 거예요. 그냥 저 죽겠어요. 저 그냥 매일 저녁마다 불려가가지고 배가 터지게 먹고 오늘 또 과식했네 막 이러고 그냥 걷고 뛰느라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힘들어 죽겠어요. 아주 그냥 너무 많이 먹은 거 소모하느라고요.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숙명이에요, 숙명. 숙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할 수가 없는 걸 숙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트레스는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스트레스에 대한 걸 강의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안식일의 그 의미에 대한 거 좀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요.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이 올라간다니까요.
여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내과 선생님들이 고혈압하고 고혈당이 제일 문제였다는 거 아니에요? 동맥경화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은 모두가 극단적인 스트레스인데 그게 또 스트레스가 일상화가 돼 있어요. 스트레스를 어쩌다 받는 게 아니에요. 유유자적이라는 말이 없어졌다니까요. 사전에서 없어졌어요. 유유자적이라는 말이요. 예? 좀 여유롭게 사는 거 없어. 그냥 다들 그냥 뭘 그렇게 손에 쥐려고 눈을 그냥 부르고 난리들이에요. 그냥 조금 더 손에 안 보려고 그냥 막 싸울 준비하고 띠두르고 그냥, 아유, 정말. 무시무시해요. 다 스트레스예요, 그게요. 혈압 쫙쫙 올라가는 거예요. 혈당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항상 혈압 올라가 있고 항상 혈당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왜 혈당이 높고 왜 혈압이 올라가는가 봤더니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스트레스를 이기는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태풍에 나무가 쓰러지지 않으려면 그 태풍이 나무가 태풍보다 강해야 안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바로 바람이 되니까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쓰러지지 않으려고 우리 몸도 스트레스라는 바람에 쓰러지지 않으려고 우리 몸이 혈압을 높이고 혈당을 높여가지고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강하게. 그리고 맥박도 빨라지잖아요. 그럼 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예요? 에너지를 많이 쓰면 과식한 거하고 똑같이 활성산소가 또 왕창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은 이게 그냥 활성산소가 그냥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와요. 그 활성산소는 여러분들, 그 활성산소가 혈관 내피를 손상시킨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활성산소 이론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요, 제가요. 딴 얘기를 지금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먹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제가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네? 여러분들 기억 못하세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 사랑침례교회 교인들은요.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 그 이론이에요. 그 바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이게 바로 생화학자들이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생명과학자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은 산소를 쓰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산소 중에 100개 중에 한 5개 정도는 우리 몸속에서, 야, 너 내가 사실은 그 산소 때문에 널 살아있게 해주지만 너 어차피 죽어야 돼. 어떻게 죽을래? 내가 죽는 방법은 숨겨놓으마. 그리고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한 산소 100개 중에 95개는 우리를 살아있게 해주고 5개는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게 아주 나쁜 산소가 되게 해가지고 우리를 서서히 죽어가게 한다는 게 바로 활성산소 이론이에요. 가장 정통한 노화 이론이에요. 인간이 서서히, 여러분들 지금 잘 살아오셨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잘 죽어오신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사랑이 4층에서 이러고 앉아 계시지만 사실 여러분 앉아 계신 이 지금 의자가 무덤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서서히. 여러분 못 느끼실 분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이거는 불안해서 못 삽니다. 죽어간다고. 우리 100세 넘으신 김영석 박사님이 돌아가실 생각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내일쯤 죽을 거라는 생각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셔. 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100살 먹었다고 죽고 싶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왜 죽고 싶어요? 더 살고 싶지. 여러분,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은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결코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그 5%의 산소가 독성이 강한, 여러분, 그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학문적으로 잘 연구되어 있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 이론. 그래서 여자들이 산소를 덜 쓰기 때문에 남성들보다 한 10% 정도 오래 삽니다. 여러분들, 그거 제가 설명드렸는데 다 까먹으셔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그 얘기까지 할 시간은 없으니까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그 활성산소는요, 만들어지면 즉시 혈관으로 돌아다니면서 가장 많은 손상을 주는 게 뭐냐? 혈관이에요. 혈관 내피. 혈관 안으로 다니면 부딪히는 게 혈관 내피예요. 혈관 내피 다니면서 손상을 준다는 연구는 수도 없이 많은 논문으로 이미 1990년대 초반에 수도 없이 많은 논문이 나와 있어요. 혈관 내피 손상을 그 활성산소가 준다고 하는 연구는 이미
다 연구가 끝이 났어요. 더 이상 연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직 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현대인은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가 아니라도 스트레스 때문에 항상 경계성 고혈압, 경계성 당뇨 이게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삶에서. 어쩌다가 아니고. 그래서 그 결과 활성산소는 많이 먹는 데다가 스트레스를 이기려고 또 많은 에너지를 더 많이 나오는 거야. 70년대보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 혈관이 망가지는 속도가 옛날에는 한 60년쯤 지나야 혈관이 망가지고 이제는 30년만 지나면 혈관이 다 망가져요. 이거 30살을 넘으면 언제든지 동맥경화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콜레스테롤 얘기를 드릴 텐데 아무튼 여러분 활성산소 이론을 이해하셨을 거로 믿고 이게 여러분들 정말 이거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 지금 뭐라 그럴까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갈색으로 되어 있는 요 놈이 바로 그러니까 노란 것이 바로 콜레스테롤이에요. 그 콜레스테롤이 주황색이 되면 그 아까 말한 활성산소에 의해서 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 산화된 놈이 이 상처가 난 혈관 내피를 타고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 대식세포라는 이 세포가 그 놈을 잡아먹는 것이 동맥경화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명확하게 생화학적인 과정까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어요. 완전히 밝혀져 있어요. 제가 막 그림을 그리는 얘기가 아니고 잘 알려져 있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노랗게 되어 있는 LDL이라는 이 놈은 동맥경화를 일으키지 않아요. 이 놈이 주황색으로 된 주황색 상태의 콜레스테롤이 그래야만이 혈관 내피를 상처난 대로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대식세포가 그걸 잡아먹어요. 그 세포를 포미셀이라고 그래요. 거품세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게 거품세포를 동맥경화로 죽은 사람 혈관을 띄워서 우리 병약자들이 해보니까 거품 같은 그런 것이 있는 세포가 있어서 그게 뭔가 봤더니 바로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잡아먹은 대식세포라는 게 정확하게 밝혀졌어요. 명확하게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까지 다 밝혀진 걸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 가지 면역 반응도 관계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막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동맥경화가 만들어지는데 자, 여러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혈관 내피 손상이 첫 번째 조건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혈관 내피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바로 이거예요. 혈관이 이렇게 고혈압이나 고혈당이나 또는 활성산소에서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혈관 내피가 찢어지지 않으면 저렇게 상처가 나지 않으면 동맥경화는 절대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맥경화성 질환은 어린이에게는 없어요. 전 세계를 통해서 단 한 건도 없어요. 초등학생 없어요. 중학생도 없어요. 고등학생에게도 없어요. 대학생에게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혈관 내피가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손상을 주는 것은 만성적인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옛날에 우리나라 한 7, 80년대는 한 60년쯤 돼야 혈관이 손상이 되는 일이 이제는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벌써 혈관 손상이 온다라는 증거가 환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35살에 혈관이 막혀 심근경색증으로 갑자기 죽는 케이스가 나오거나 뇌졸중으로 죽는 그런 환자들이 나오는 것을 볼 때 벌써 30살만 되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 내피 손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혈관 내피 손상이. 30살만 되면 여러분들 너무 많아요. 40대, 50대는 뭐 따로 그 연령군을 얘기할 필요도 없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이 순환기 내과에 많은 환자들이 찾아오는 걸 보면은 이게 바로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혈관 내피가 손상이 돼야 비로소 거기에 이 노란 게 바로 이 동맥경화가 생기기 시작한 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란 이것이요. 자, 그러면 혈관 내피 손상을 주는 요인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선 고혈압과 고혈당이에요. 그 다음에 산화적 손상이라는 게 바로 그건데 산화적 손상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냐면 대표적인 게 활성산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담배 피는 분들이 더 빨리 동맥경화가 와요. 확실합니다. 그거는
담배를 피시면 그 흡연 이 담배 연기 속에 엄청나게 많은 산화적 손상을 주는 이름도 모르는 물질들이 수백 가지가 나온다고 알려져 있어요. 수백 가지가. 단순히 활성산소가 아니에요. 활성산소 이상으로 우리 몸에 들어가서 산화적 손상을 통해서 혈관 내피를 손상시킬 수 있는 수백 가지 물질이 그 폐로 흡입한 연기 속에, 담배 연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담배 피시는 분들이 훨씬 빨리 옵니다. 그건 뭐 제가 주장이 아니에요. 그건 뭐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논문을 통해서 다 밝힌 거예요. 흡연을 하면은 보다 빨리 동맥경화가 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 몸의 반응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몸에 그렇게 혈관이 내피 손상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 몸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몸은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 오셨냐면, 손상이 오면 그 손상을 고치려는 시스템이 작동되게 돼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응고 시스템이에요. 응고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고혈압은 물리적으로 오르는 거죠. 여러분들, 고혈당은 화학적이에요. 활성산소를 늘리는 거예요, 고혈당은요. 그것도 밝혀졌어요. 활성산소를 늘려가지고 동맥경화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현대인은 숙명적으로 활성산소 많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혈관 내피가 손상이 딱 오잖아요. 손상이 온 걸 그냥 내비두면 큰일 나죠. 손상난 거 내비두면 계속 혈관이 어떻게 돼요? 혈관이 점점 손상이 계속돼가지고 혈관이 터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길에 도로 오래 쓰면은 너무나 멋지게 포장을 해놓은 도로가 한 5년 뒤에 가보면 여기저기 빵꾸가 나 있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우리 몸이나 이 길이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지방에, 뭐 아무튼 저기에서 거기를 어떻게 해요? 때우지요. 그죠? 도로 포장을 다시 하지 않죠. 때운단 말이에요, 일단은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 15년 지나면 도로 포장을 또 깔끔하게 다시 하지만 아무튼 리페어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응고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응고 시스템이라는 거는 피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피떡. 여러분 피가 나면 어떻게 되죠? 피가 나면 혈관이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 조직이 찢어지면 우리 몸에 혈관이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찢어졌는데도 보고 피가 안 나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피가 날 수밖에 없어요. 혈관이 어떤 혈관이고 다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혈관을 떼어주기 위해서 응고 시스템이 작동돼가지고 피가 나오다가 딱딱하게 굳어지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렇게 하면서 그 안이 싹 치유가 되잖아요. 계속 피가 납니까? 아니잖아요. 그 바로 응고 시스템이 리페어 시스템이에요. 마치 도로가 살짝 이렇게 나면 그걸 떼우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요, 아주 약하지만 계속해서 응고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로 오면서 점점 그게 심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활성산소에 의해서, 특히 활성산소가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혈관 내피를 계속 망가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일 정도로 망가지면 리페어 시스템이 딱 가가지고 응고가 돼가지고 거기를 싹 떼어주는 일,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 응고 시스템에 의해서 완전히 리페어 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동맥경화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 아스피린을 의사 선생님 처방에 의해서 드시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스피린을 드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 어차피 우리는 양의 문제일 뿐이지 활성산소나 고혈압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혈관이 망가지고 있는 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살아있는 한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응고 시스템이 계속해서 거기를 리페어를 해주고 있는데, 아스피린을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스피린을 먹으면 리페어를 못 해줘요. 리페어를 막는 거예요, 아스피린이. 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상처 난 데를 지금 떼우려고 거기 응고 시스템이 갔는데 아스피린이 오더니 안 돼. 여기 안 돼. 응고 되면 안 돼. 자, 그거를 1년, 2년, 3년, 4년, 5년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상처 난 데가 리페어가 안 되고 계속 상처가 깊어지죠.
상처가 점점 깊어져요. 당연한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중에 혈관이 터집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을 오래 드신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툭 부딪히면 멍들어요. 너무 쉽게. 그리고 어떤 분은 코피를 1시간 동안 지혈을 못 시키고 있어요. 응급실에 실려가요. 그러고도 먹어. 이야, 정말 그분은 정말 안타까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이 편협이 되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좀 이 저용량 아스피린을 장기 복용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건 정말 잘 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사실은 아스피린은요, 첫 번째는 이게 요즘 이 과학자들이 건강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보면은요, 염증이 모든 병의 원인이다. 암도 염증이 원인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 비만도 염증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여러분, 비만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에요. 단순히 대사성 질환만의 원인이 아니에요. 비만이요. 비만도 염증이 하나다. 그렇게까지 지금 나와 있을 정도로 아무튼 염증.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는 굉장히 건강에 도움된다는 게 90년대 말 2000년 초에 엄청난 연구를 이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아스피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소염제 아니에요. 굉장히 안전한 소염제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됐어요. 여러분 아스피린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아요. 굉장히 좋다는 연구가 많이 돼 있다니까. 심지어는 대장암을 막는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종양 발생을 막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스피린의 좋은 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 아까 제가 동맥경화성 질환이 혈관을 막는 것 문제를 얘기했는데 혈관을 막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혈전색전증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스롬보엠볼리즘이라는 거예요. 이거 의사 선생님들 때문에 제가 스롬보엠볼리즘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원래 살아있는 혈관 안에는 피떡이 생기면 안 돼요. 피떡이 생기면 안 돼요. 절대 살아있는 혈액이 돌아다니는 피 속에서 피떡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활성산소에 의해서 혈관 내피가 손상이 오면 아주 마일드하게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혈전을 만들어서 거기를 도포해주는 그런 응고작용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심하면 피떡이 더 크게 생길 수 있죠. 당연히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보면은요, 요즘 현대인들은 단순히 그냥 동맥경화에서 오랜 기간 동안 혈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잡아먹은 그것에 점점 혈관이 좁아져가지고 막히는 그게 아니고 상처가 너무 심해서 그거를 리페어 하려고 작동된 응고 시스템이 너무 지나치게 활성화가 돼서 이만한 핏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멀쩡한 혈관 속에서. 여러분들, 현대인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임상의사들의 환자 케이스에 의하면.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대개는 피가 늦게 흐르는 정맥에서 많이 생겨요. 피떡은요. 그러면 정맥에서는 피떡이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왜? 정맥은 여러분들 흐르는 방향이 혈관이 구경이 작은 데서 구경이 큰 데로 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심장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가는데 심장에서 이제 대동맥을 타고 온몸으로 동맥을 타고 가잖아요. 동맥은 특성이 어떻게 돼요? 점점 가늘어집니다. 그래서 심장으로 무사히 간 피떡이 대동맥을 타고 가다가 동맥이 점점 가늘어져서 어떤 가늘어진 동맥에 사이즈가 같아서 탁 걸리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스롬보엠볼리즘, 그거를 혈전색전증이라고 그래요. 혈전색전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실제 많아요. 제법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갑자기 뇌경색이 왔다. 그 뇌경색이 단순히 동맥경화 때문에만 온 것이 아니라 그 스롬보엠볼리즘, 혈전색전증 때문에도 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아스피린 먹는 거를 무조건 나쁘다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스피린을 무조건 안 먹으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먹으라는 거예요. 알고.
그런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스피린은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복잡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암도 예방하고 모든 질병의 원인이 염증인데 그 염증을 아스피린이 가라앉힌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만한 아스피린이 아니고 어린이용 아스피린이에요. 한 100ml짜리 정도, 50에서 100ml짜리 먹는 거지 450, 500 이런 걸 먹는 게 아니에요. 자, 베이비 아스피린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말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먹는 것이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는 대로 드시는데 알고 드시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필수 아스피린을 꼭 드셔야만 되는 분이 있어요. 혈관이 점점 약해져서 터질 수 있다 하더라도 드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에요? 바로 스텐트를 하신 분들.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꼭 반드시 드셔야 돼요. 왜? 스텐트에 혈전이 생겨가지고 아스피린 안 먹으면 피떡이 생겨서 그냥 죽어요. 그냥. 드셔야 돼. 반드시. 이건 반드시예요. 반드시. 그 다음에 판막 수술하신 분들도 다 아스피린 먹습니다. 이건 치료예요. 치료. 의사 선생님의 강제적인 치료예요. 그 다음에 부정맥 환자,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사람들은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뛸 때 혈행이 늦어지면서 피떡이 생깁니다. 피떡이 생겨요. 병약적으로. 그래서 그 부정맥 환자도 반드시. 그 다음에 하지정맥류를 수술하시지 않은 분들, 그냥 뒤에 이 종아리에 정맥이 막 그냥 그 괴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 단순히 이게 미용 때문에 수술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막 혈관이 꼬이면 피가 흐름이 늦어져요. 피가 흐름이 늦어지면 혈전이 생깁니다. 피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수술하셔야 돼요. 수술해서 그 혈관이 똑바로 가게 해요. 그래서 혈액이 빨라지게 하면 혈전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 왜 이코노미 신드롬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코노미 신드롬은 확실하게 알려진 임상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코노미 클래스에 타고 막 14, 5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죽는 환자가 막 보고가 됐어요. 알고 봤더니 너무 오랫동안 쭈그리고 앉아있어 하지에서 올라오는 피가 앉아있어 정체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피떡이 생겨서 그놈이 폐동맥을 막거나 막 이래가지고 갑자기 죽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스롬보엠볼리즘, 즉 혈전 색전증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건 동맥경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거리 여행을 내가 이코노미로 할 수밖에 없다. 10시간 이상 비행기 탈 때는요, 베이비 아스피린 하나를 드시고 가는 거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그런 건요. 그것 때문에 혈관이 리페어 되는 게 하루 동안 리페어 막는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의사 선생님들이 권하는 거예요. 드셔야 돼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는 너무나 많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면서 이렇게 목욕을 같이 하면서 보니까 너무나 많이 파란 반점이 있는 거야, 몸에. 그냥 부딪히기만 하면 그냥 멍이 드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스피린 지금 5년째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피린 끊어라. 넌 내가 보기 위험하다. 못 알아들어요, 말을. 내가 왜 네 말을 듣고 끊어야 돼? 알았다, 네 맘대로 해라. 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자기 주치 말을 최고로 믿는 거야. 그거는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자기 주치 선생하고 그런 아주 인간적인, 아주 그런 좋은 라포를 형성하는 건 좋은 거지만, 여러분들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코피가 나기 시작했는데, 코피를 응급실에 가서 결국 해결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남자분들은요, 면도를 하시잖아요, 면도. 면도기 전기 면도기를 하지 말고, 블레이드 가지고 면도를 하는데, 색으로 바꾸면 영락없이 살짝 비어요. 그래서 피가 납니다. 그러면 대개 보통은 여러분들 휴지 같은 걸 이렇게 한 10초나 한 20초 누르고 그냥 나가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피가 주르륵 떨어져 있다? 5분, 10분이 지났는데 계속 피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여러분들 그러면 지혈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아스피린을 끊어야 되거나 양을 더 줄이거나 또는 일주일에 한 2-3번만 먹는 이런 식으로 아무튼 잘 절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스피린은 제가 좋은 점서부터 문제점을 다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현재 지금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 잘 고려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실은 지금 그 아스피린의 좋은 점을 만끽하려고 그러다가 출혈로 죽어요. 그게 더 빠르단 말이에요. 뇌혈관 같은 거, 예를 들면 이런데 혈관 이렇게 터지는 거야 죽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뇌혈관이나 심각한 폐 같은 데 혈관이 터지잖아요. 특히 뇌가 전 제일 걱정이에요. 뇌혈관이 터지면 지혈이 안 되면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보통은 여러분들 피가 어느 정도 나면 그 뇌압이 올라가면서 눌러서 정상적인 사람은 그냥 지혈이 되기 때문에 빨리 수술하면 사는데,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은요, 막 뇌가 다 망가져도 지혈이 안 돼요. 지혈이 안 돼요. 아무리 압력을 줘도 그 뇌압 가지고는 지혈이 안 되기 때문에 뇌가 다 망가져요. 그럼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아스피린에 좋은 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스피린은 아무튼 그렇게 면밀하게 잘 본인들이 얼마든지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드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드디어 우리 콜레스테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바로 이 활성산소가 첫 번째는 혈관 내피를 손상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지질을 과산화시키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콜레스테롤 치를 어디서 재요? 피를 뽑아서 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온 몸에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생명 현상이 유지되는 한, 즉 산소와 포도당을 써서 에너지를 만드는 곳에서는 활성산소가 어디서든지 만들어지게 돼 있고, 현대인은 또 보다 많이 만들어진다며요. 그 만들어진 놈은 즉시 혈류를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제한된 시간 동안, 그냥 제한된 시간이에요. 왜냐면 계속 만들어지니까, 계속 공급이 되니까. 만들어진 놈은 금방 활성산소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금방 손상을 주고 없어지지만 계속 나온다 이 말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혈관 내피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피 속에 돌아다니는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콜레스테롤 산화시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이 지질의 과산화는 동맥경화의 결정적 고리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품세포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 저 같은 면역학을 하시는 병리학자가 발견했어요. 면역병리 방법으로 염색을 해 보니까 그 세포가 거품처럼 보이는 세포가 알고 봤더니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잡아먹은 대식세포였더라 하는 확실한 증거. 여러분 이건 학술적 확실한 근거예요. 응?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산화되지 않게 지키는 것이 정도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지금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을 쓰시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그냥 병원에 가면은 그냥 콜레스테롤 검사한 다음에 그냥 200만 넘어가면 그냥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을 쓰는데, 자, 여러분들 우선 콜레스테롤이 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콜레스테롤은 원래는 우리가 따로 음식을 통해서 먹을 필요가 없는 물질이에요. 하나님이 몸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게끔 지어놓은 물질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먹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중에서 제한 콜레스테롤은 내가 만든 것도 있고 음식을 통해서 들어온 것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60, 70%라는 건 사실은 100%를 우리 몸의 간세포하고 지방세포에서 원래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먹는 거야. 그래서 흡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실제적으로 보니까 우리 콜레스테롤 200이라고 그러면 한 140, 50은 우리 몸이 만든 거고 한 6, 70은 밖에서 들어온 거더라. 이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60, 70%만 만들게끔 주어서 된 얘기가 아니고, 원래는 콜레스테롤은 하나도 안 먹어도 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밥을 먹으면 돼요. 여러분 밥을 드시잖아요. 그러면 밥이 먹고 에너지원으로 쓰고 밥이 좀 남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여러분들? 중성지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에 가서 쌓이는 거예요. 똥배. 배. 아무튼 이 피하지방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중성지방이에요. 여러분 그 중성지방을 원료로 해서 콜레스테롤이 필요하다고 우리 몸에서 얘기를 하면 그 중성지방을 가지고 콜레스테롤을 두 군데서 주로 간에서 만들어요. 주로 간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급하면 지방세포에서도 콜레스테롤로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굉장히 아주 이런 강의를 여러분들 들어보신 일이 없을 거예요. 진짜로. 이건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제가 여러분들 콜레스테롤은 뭐예요? 지방이에요, 지방. 지방이 물에 녹습니까? 안 녹습니까? 지방은 물에 녹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방이
우리 몸에 뭐 필수 지방산 같은 거 굉장히 지방이 가서 아무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물에 녹질 않기 때문에 지방 저 스스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트럭이나 아무튼 뭘 타고 가야 돼. 자기 혼자는 목적지를 못 가요. 그래서 반드시 뭐에 타는지 아세요? 단백질이라고 하는, 여러분 단백질은 물에 녹잖아요. 단백질은 수용성이란 말이에요. 그 단백질에 올라타가지고 움직여요. 그래서 영어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라이포프로틴이라는, 프로틴은 단백질이에요. 라이포라는 말은 지질이라는 소리예요. 지질. 그러니까 프로테인이라는 트럭 위에 리피드라고 그러잖아요. 리피드. 그 지방이에요. 콜레스테롤이라는 지방이 단백질이라는 트럭 위에 올라타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백질이 쫙 피를 타고 가가지고 필요한 곳에 지방을 내려주는 거예요. 지방을.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간세포나 지방세포에서, 자, 우리 몸에서 주인님, 지금 스테로이드 호르몬 또는 지금 골수세포 또는 피부세포를 만드는데 콜레스테롤이 필요하니까 보내주십시오 라고 지금 계속 접수가 되는 거예요. 접수가 돼요. 그러면 다 그거를 다 해가지고 이제 배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배달해요. 여러분 우리 몸 똑같다니까요. 배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간세포나 지방세포에서 그 지금 말씀드린 트럭이 되는 단백질이 딱 와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맨 처음에 왕창 실어요. 거기다가 콜레스테롤을. 지금 어디 가야 된다는 게 딱 있는 거야. 이제 거길 가기 위해서 간세포 간에 있는 그 단백질이 거기다 잔뜩 실어요. 잔뜩 실어요. 여러분들 지방은 물에 가라앉아요, 떠요? 지방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볍잖아요. 아, 그것도 모르세요? 아우. 아이, 목사님 성경만 가르치지 마시고 그런 것도 좀 가르치세요. 여러분들 지방 뜨잖아요. 둥둥 뜨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그 공기가 가볍기 때문에 공기 튜브를 타고 우리가 수용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밀도가 낮아요, 지방은.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장기에서 그 트럭에, 단백질이라는 트럭에 콜레스테롤을 왕창 실으면 너무 많이 실렸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들 LDL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LDL. 그게 뭐의 약자냐면 Low Density Lipoprotein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지단백인데 밀도가 낮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앞에 VLDL이라는 게 먼저 생겨요. 그건 뭐냐면 Very Low Density Lipoprotein이에요. 여러분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맨 처음에 그 간이나 지방세포에서 단백질에 왕창 콜레스테롤을 실었을 때는 콜레스테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너무나 가벼운 거야. 그게 바로 VLDL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즉시 바로 가서 나눠주고 나면 바로 LDL로 바뀌는 거예요. 베리 로우가 로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보통 강의하시는 분들이 VLDL은 얘기 안 해요. LDL만 얘기해요. 왜냐하면 LDL은 레인지가 넓어요. 그냥 그 굉장히 밀도가 낮은 VLDL 짧은 기간을 빼고 다니면서 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에서 계속 세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세포막의 원리예요. 그게 원료라고. 거기에 보내줘야 돼. 세포마다. 피부세포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골수세포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정자난자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그거 보내줘야 돼요. 원료를 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까 배달을 하러 가면서 점점 콜레스테롤이 점점 떨어져 나가면은 점점 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눠주고 나서 콜레스테롤을 사용을 하고 나면은 찌꺼기가 남습니다. 그 찌꺼기를 거두어 돌아오는 콜레스테롤이 바로 HDL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 전혀 다른 거예요. LDL과 HDL은 성격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마치 많은 전문가들은 LDL은 건강에 나쁜 콜레스테롤,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그렇게
오도를 하고 있어요. 국민들에게. 이거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LDL이 바로 콜레스테롤인 거예요. LDL이. 그 LDL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제가 여러분들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그 LDL을 우리 몸이 쓰게끔 만들어 놓으신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스스로 만들게끔 어디에서? 간세포하고 지방세포에서 만들게 지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써 있잖아요. 그 밑에. 세포막의 원료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의 부작용을 알 수가 있어요. 세포막의 원료예요.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지금도요 계속해서 피부세포는 계속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머리카락 여러분들 5년 주기로 머리카락 떨어져 나가고 머리카락 밑에 모근세포가 계속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모근세포가 공급돼 가지고 새로운 머리카락이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암제가 바로 그런 세포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 증식하는 세포를. 그래서 머리카락이 또 빠지는 거예요. 피부가 거칠해지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토하는 이유가 뭐예요? 소화기 점막세포를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막 토하는 거예요. 흡수를 못해요. 세포가 다 망가져서. 그 다음에 골수세포. 그래서 여러분들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백혈구수가 떨어졌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래요? 골수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골수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골수세포도 세포 아니에요. 그럼 세포막을, 여러분 세포를 하면 세포막이 없으면 세포가 아니에요. 그게 원래 끊임없이 콜레스테롤이 필요한 거예요. 그뿐이에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원료. 우리 몸은 여러분들 제가 그 안식일의 의미에 얘기하면서 이 부신이라는 거 얘기해요. 부신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스테로이드 호르몬하고요. 아드레날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이게 다 콜레스테롤의 원료예요, 원료. 만드는 거예요. 원료예요. 여러분들 섹스 호르몬, 남녀 성 호르몬도 콜레스테롤의 원료예요. 여성들 여러분들 콜레스테롤 낮으면요. 여성스러워지지가 않아요. 피부도 그냥 거칠해지고요. 이 콜레스테롤 낮으면 이따가 얘기 나오겠지만 아무튼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게 원료가 바로 콜레스테롤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담즙이 어디서 만들어져요?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간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담낭에 고여 있다가 뭘 먹으면 여러분들 지방질을 먹으면 지방질을 소화하기 위해서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담즙이라는 게 비누예요. 비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그 담즙 가지고 엄청난 우르스 데석시콜릭 애시드가 저거 해가지고 대단한 웅담을 먹으면 저거 하는데 여러분들 그 담즙은 비누예요. 비누. 왜? 지방은 들어오면 소화 효소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물에 녹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담즙이 거기 섞여야 마치 여러분들 기름 묻은 손, 비누 하면은 물에 잘 닦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에 섞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파제라고 하는 이 지방 분해 효소가 지방을 분해하려면 만나야 되는데 이게 물에 안 녹기 때문에 못 만나요. 담즙이 딱 중간에 서가지고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담즙 우리가 요즘 얼마나 지방을 많이 먹어요. 그때 담즙이 없으면 소화가 안 돼요. 담즙이 얼마나 많은 양이 나오는데요. 그 담즙의 원료가 콜레스테롤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신경세포는 뇌 속에 있잖아요. 그 신경세포에서 나온 섬유가 그게 신경이에요. 그게 신경. 근데 여러분 신경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전기적인 자극이에요. 전기가 전달돼가지고 여러분 아픈 거 느끼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전기적 자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전선이 여러분 잘 보세요. 전선에 반드시 전선을 쌓아놨죠? 그렇죠? 전선을 쌓아놨잖아요. 여러분 전선이 그냥 선 지나가는 거 노출된 거 보셨어요? 이게 신경에서 나온 신경 섬유가 나가는 전기가 흐르는데 그 전기가 바깥으로 새지 않게끔 쌓아주는 수초가 있는데 수초가 그냥 계속된 게 아니라 이렇게 매듭식으로 이렇게 수초가 싸고 있는데 그게 바로 콜레스테롤이에요. 그게 원료예요. 수초의 원료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나는 피 검사를 했더니 콜레스테롤이 200 얼마가 나왔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 먹어야 되고 그냥 지금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셔야 되냐면, 콜레스테롤이 만일에 의사 선생님이 높다고 한다면, 왜 콜레스테롤이 높은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의료계에게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콜레스테롤이 이분이 왜 높아졌는지는 절대 그걸 스타디 하시는 분이 없어요. 무조건 낮추는 약을 줍니다.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질서를 그렇게 인위적으로 한번 왜 높아졌는지 생각도 안 하고 낮추는 자세는 우선 잘못됐어요. 그게. 제가 우선 그거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면 왜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지 그냥 뭐 조사를 막 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분이 갑상선염이 걸려서 그렇더라고. 갑상선을 치료를 합니다. 이 갑상선을 치료를 해요. 근데 왜 이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는 왜 이분이 콜레스테롤이 높은지에 대한 스타디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요. 전혀 안 해. 그리고 무조건 낮은, 어떤 사람은 콜레스테롤을 많이 쓰는 사람도 있고 좀 적게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밝혀내지 못했지만 콜레스테롤의 대사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콜레스테롤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사람이 있지요.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콜레스테롤 만드는 건 간세포 아니면은 지방세포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콜레스테롤이 파괴가 돼가지고 이게 돼서 돌아야 되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을 드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첫 번째, 여러분들 연구에서 제일 잘 알려진 게 뭐냐면 당뇨가 잘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뇨 환자가 되게 당뇨 환자들 콜레스테롤 좀 높으면 무조건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을 줍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데 당뇨를 악화시킨다는 거예요. 당뇨 환자가 아닌 분은 당뇨가 되는 경우도 꽤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제일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당뇨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 여러분 당뇨 지금 얼마나 당뇨 환자가 많은지 몰라요. 그 당뇨 환자 굉장히 많은 환자 중에 콜레스테롤 낮추라고 먹는 약 때문에 생긴 사람들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걸 듣질 못해서 콜레스테롤 약 먹으면서도 자기가 이상하게 사실 근육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세포막을 만드는 원료가 콜레스테롤인데 콜레스테롤이 사실은 자기가 적정량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높다고 그걸 낮춰놓으면은 콜레스테롤 부족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근육세포가 망가진단 말이에요.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근육통이 올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는 아주 굉장히 드물지만 여러분 횡문근 융해증이라는 것도 보고된 게 잠깐 죽어요. 횡문근 융해는요. 아주 드물지만 횡문근 융해증이라는 것도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횡문근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장근이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근육을 횡문근이라고 그래요. 골격근. 이 골격근의 세포막이 파괴가 되면서 근육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통을 많이 호소하고 아주 심한 경우는 이 골격근 융해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죠? 이 횡격막도 근육이에요. 횡격막이 망가지면 숨을 못 쉬어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아주 드물지만. 그 다음에 신경통 증상이 꽤 있어요. 신경통.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콜레스테롤 부족하면 그 신경이 세포가 있고 신경 섬유가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거기에 절연을 하기 위해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막 전도가 안 되면서 통증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통도 있고 여러분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이거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남녀 할 거 없이 성욕을 감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은 심한 경우 발기부전으로까지 갈 수 있어요. 성욕 감퇴. 왜냐면 남녀성 호르몬의 원료가 바로 콜레스테롤이라니까요. 그걸 지나치게 딱 낮춰놓으면은 필요한 만큼의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그다음에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이렇게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테스토스테론이라 꼭 남성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성에게도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성욕을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인데 그 호르몬이 안 나오면 남자의 경우는 발기부전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거는 저는 정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건강하신 분들이, 지금 별 문제가 없는 분이 단순히 콜레스테롤만 높다고 그래가지고 콜레스테롤을 낮췄을 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스터디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결론은 그렇게 건강한 사람들의 콜레스테롤을 낮춘 것이 그분들의 어떤 질병을 예방하거나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됐느냐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거의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굳이 확률적으로 그 건강한 사람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도움을 받았다는 사람 100명에 1명 정도, 약 1%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이 별로 영향을 전혀 도움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나는 뇌졸중으로 한번 쓰러진 적이 있다. 또는 심근경색증으로 죽을 뻔했는데 병원 가서 간신히 살았다. 그래서 지금 뭐 막 관리를 하고 있다 하는 분들에게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이 치명률을 조금 낮춰주더라는 정도가 지금 잘 알려진 학문적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은 아무튼 여러분들 의사 자기 주치의하고 잘 의논을 해야 되지만, 근데 그냥 정말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는데 제가 아주 질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게 뭐냐면요, 사실은 이게 와인을 드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뭐에 대한 증거냐면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이 정도가 아니고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지 않게 지키는 게 그게 정도라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1970년대인가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불란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사실은 불란서 사람들 여러분들 식사를 어떻게 해요? 밤 11시, 12시까지 대화하면서 그냥 기름진 거 먹으면서 와인을 그냥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냥 와인 먹으면서 하는 게 불란서식 식사입니다. 그게 독특합니다, 불란서 사람들이. 그래서 불란서 사람들은 그 기름진 걸 많이 먹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십만 명을 이렇게 집단적으로 그 파퓰레이션 스타디를 해보니까 이상하게 이웃한 독일이나 무슨 이 오스트리아 이런 프랑스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동맥경화가 오히려 덜 걸리더라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레벨은 30%나 높은데 동맥경화 환자는 오히려 30%가 낮더라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건 그냥 파퓰레이션 스타디, 그러니까 역학적으로 이유를 모르고 그런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맨 처음에 몰랐죠, 왜 그런지를.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불란서 사람들하고 차이를 잘 분석을 하고 보니까 불란서 사람들이 대개 독일이나 이런 데 주로 맥주를 먹지 와인을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와인 먹는 사람 물론 있지만 불란서대 부르고뉴 지방이나 무슨 지방입니까? 그런 지방처럼 그렇게 와인을 그렇게 식사 때마다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인을 많이 먹더라. 그래서 뭐가 그럴까 보니까 여러분, 와인 속에 라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있는데, 여러분 이 물질이 너무나 흥미롭게도 이거는 물에는 녹지 않고 알코올에, 그러니까 유기용매에만 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코올이, 그러니까 이 적포도주라는 건 알코올 껍데기까지 다 해서 발효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발효되는 과정 중에 알코올이 생기면서 그 알코올에 그 적포도주 껍질에 있는 라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물질이 살살 녹아 들어가면서 와인 속에 그게 들어가서 그거를 계속 먹으면 그게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먹으니까 콜레스테롤은 높지만 높은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지 않게끔 라스베라트롤이라는 물질이 그걸 보호를 하기 때문에 동맥경화가 안 오더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여러분 밝혀졌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또 하나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콜레스테롤이 200도 안 되는데 동맥경화 걸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들 콜레스테롤 200 이하면 당신은 됐습니다, 완벽합니다 이러는데 왜 동맥경화가 와요? 그리고 250 이상 거의 300 가까운데 동맥경화 전혀 안 걸리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콜레스테롤이 200 이하인데도 걸리는 분이 있고 200 이상인 사람도 걸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200 이상인데도 안 걸리고 200 이하인데도 걸리고,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콜레스테롤 높이하고 상관이 없다는 소리예요. 뭐하고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비록 콜레스테롤이 170밖에 안 되지만 산화가 되면 170이라도 동맥경화를 만든다는 소리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 왜 LDL을 나쁘다고 그럴까요? 여러분들 LDL은 콜레스테롤 양이 많은 거예요. 양이 많으니까 똑같은 산화적 손상을 받는다 그러면 산화될 확률이 높죠. 많으니까. LDL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프로테인이라는 그 트럭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실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많이 실려 있으니까 산화가 잘 되죠. 내가 지금 산화적 손상을 100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적어야 산화가 덜 되죠. 확률적으로요. 그죠? 똑같은 내가 지금 산화적 손상을 받는 나라는 사람을 볼 때 콜레스테롤이 낮은 게 많은 것보다는 산화될 가능성이 적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이 전혀 근거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전혀 근거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무 상업적으로 그게 그냥 완전히 그게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건 전 불만이에요. 그건 좀 고쳐줘야 돼요. 그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 시장이 너무나 커요. 그 제약회사에 말하자면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은 좀 이용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전혀 근거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낮춘 만큼 똑같은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덜 산화가 될 수 있다라는 근거는 있지만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산화되는 걸 막는. 그러니까 비타민C가 뭘 합니까, 여러분들? 비타민C가 바로 비타민C를 그렇게 늘 혈중에 높이 유지해 주면은 여러분들 그래서 역시 시간은 또 오바를 하는군요. 여러분들 항산화 비타민을 드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온 김에 항산화 비타민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의문이 많은데 여러분들 항산화 비타민에는 뭐가 있냐? 비타민 A도 있고 C도 있고 E도 있고 베타캐로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항산화 물질은 무지무지 많아요. 셀레니움 해가지고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비타민 C 중심으로 드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학문적으로 여러분들 그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비타민 C를 포함한 항산화제의 특성은 이놈이 여러분 항산화 기능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활성산소 같은 게 이 산화 촉진 물질인데 항산화제가 그걸 막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화학적인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학문적인 얘기는 못하지만 무슨 얘기? 항산화제가 항산화 기능을 하고 나면 그 물질이 독성이 강한 물질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비타민 E를 우리가 알파 토코페롤이라고 그래요. 비타민 E. 여러분 비타민 E만 드시는 분들 계시죠? 비타민 E를 우리가 알파 토코페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동맥경화를 막는 물질이라고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놈이 그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딱 막아주고 나면은요, 막는단 말이에요. 막아주고 나서 이놈이 뭐가 되느냐? 알파 토코페록실 레디칼이라는 물질이 돼요. 레디칼이라는 물질이 돼요. 레디칼. 여러분들 아시죠? 마치 선한 일을 하고 딱 돌아서서는 강도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타민 E가 항산화 기능이라는 좋은 일을 하고 나서 딱 일을 하고 나면은 강도가 돼요. 칼을 든 강도가. 그래서 우리 몸을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냐면 비타민 E가 항산화 기능이라는 선한 일을 하고 나서 강도가 되자마자 교화작용해서 빨리 원래 비타민 E로 바꿔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비타민 C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비타민 C는 그 나쁜 놈으로 바뀐 비타민 E를 원래의 선한 비타민으로 환원시켜주는 역할을 비타민 C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C는 수용성인 거예요. 비타민 E는 지용성이잖아요, 여러분. 수용성이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다니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타민 C는 그래서 수용성인 거예요. 유일하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를 모르는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코펜하겐 샥이라는 그런 보고가 2007년인가 보고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비타민 E가 건강에 좋다고 막 먹었더니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한 3분의 1 정도가. 그걸 왜 그런지 아세요? 비타민 C를 충분히 먹지 않고 비타민 E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타민 E만 하면은 이걸 빨리 돌려주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비타민 E가 오히려 우리 몸의 건강을 망가뜨려요. 뭐 암을 더 촉진시켰다는 얘기도 있고 뭐 동맥경화를 더 나쁘게 했다는 막 그런 보고가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쇼킹하다. 그래가지고 코펜하겐 리포트가 아니고 코펜하겐 샥이라는 보고가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너무나 흥미롭게도 이 코펜하겐 샥이라는 현상이 동물에서는 나타나지 않더라. 왜 그럴 것 같아요? 동물은 비타민C를 만들거든요. 동물들은 비타민C가 꽉 차 있어요, 몸에. 그리고 비타민 E나 비타민 A, 베타캐로틴은 뭘 먹어요? 음식을 통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비타민C가 꽉 잠겨 있는 상태에서 비타민 E가 항산화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쁜 놈이 되자마자 몸에서 만든 비타민C가 즉시 원래대로 돌려주는 시스템이 동물에게는 완벽하게 있는데, 사람은 비타민C, 나는 과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안 먹는 사람들 있어요. 아시잖아요. 나 과일 잘 안 먹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비타민C 레벨이 낮은 사람에게 비타민 E를 가지고 실험하면요, 비타민의 독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연히 비타민C를 많이 먹는 사람이 비타민 E를 가지고 실험하면 기가 막힌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아주 그 두 개의 콤비네이션에 의해서 항산화 기능이 더 아주 그 배가 된, 즉 시너지즘이 나타나는 건데, 비타민C 바탕이 없는 사람이 비타민 E만 가지고 건강을 지키겠다고 그러면 독성이 나타난다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게 암스테르담인가 그 코펜하겐에 있는 연구소에서 그걸 한 거란 말이에요. 코펜하겐, 덴마크의 그 코펜하겐 그 연구소에서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수십만 건의 그 연구, 지난 몇십 년 동안 한 걸 해서 보니까, 야, 함부로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항산화 비타민 좋은 줄 알았더니 이렇게 독성이. 그래서 제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때요. 그리고 제가 쓴 영어책에 그 해명하는 글도 써놨고요. 그게 비타민C의 특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그거를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타민C를 먼저 충분한 양, 제가 얘기한 대로 아침, 점심, 저녁에 2,000씩 드셔서 몸에 충분한 양이 있는 상태에서 복합 비타민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항산화 비타민은 비타민C를 드신 후에, 동물들은 여러분들 그 반증이 바로 동물들에서는 그런 비타민 E의 부작용이 안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비타민 A의 부작용이 안 나타나더라. 베타캐로틴의 부작용이 안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왜? 동물들은 비타민C를 충분한 양을 몸에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드니까, 필요한 양을 만드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이거는요. 지금 이 정보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2009년에 여러분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2009년에 여러분들 밝혀진 나온 논문인데, 이 논문에 나온 그림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이 세포가 이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잡아먹어서 이 포미셀이 돼서 동맥경화를 만들고, 이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분이 낸 게 뭐냐면, 제목이 뭐냐면 Reversing Atherosclerosis, 동맥경화를 되돌려 치료할 수 있겠느냐예요, 제목이. 치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비타민C나 각종의 라스베라트롤, 이 적포도주 같은 그런 항산화제를 꾸준하게 드시면 동맥경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반대 과정을 통해서 생겼던 그 포미셀이 없어지면서 동맥경화가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2009년에 세계 최고의 권위 의학 잡지에서 발표를 했어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은 여러분들 임팩트 팩터가 60에 가까운 세계 최고의 잡지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이런 2009년에 이미 발표가 됐고, 저는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장모님, 장인, 장인어른을 지금 제가 그런 주장을 했다가 의료계로부터 엄청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야. 동맥경화가 어떻게 다시 좋아질 수가 있느냐. 근데 그 가능성을 NEJM이라는 세계 최고의 의학 잡지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이 비타민C가 혈관을 얼마나 분명하게, 사실은 여러분들 제 혈관은 옛날에 본 거 기억하시죠? 제가 지금 60대 중반, 내일 모레면 70인데 여러분들 제 혈관이 1% 막혀있지, 1%도 안 막혀있다는 거 아니에요. 상처 하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나이가 되면 보통 30에서 50% 정도 막혀있는 걸 정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20대, 30대들처럼 0%가 막혀있고 상처 하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상처 하나 우리 집사람이 같이 왔는데, 우리 집사람은 평생을 고혈압약을 먹었잖아요. 저희 집안이 장인 장모가 고혈압 환자이기 때문에, 본태성 고혈압 환자라 우리 저도 다 고혈압 환자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약을 지금도 먹고 있어요. 고혈압 환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과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혈관 망가지는 환자가 고혈압 환자라고 그랬어요. 깨끗해요. 저희 집사람들이 하나도 안 막혔어요.
제 집사람도 저 따라서 비타민C 30년 이상을 깔끔하게 먹어서 여러분들 이 비타민C가 혈관을 지켜주는 그 기능은 정말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비타민C 부족증을 뭐라고 그래요? 괴혈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괴혈병이 뭐예요? 혈관이 파괴되는 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비타민C가 뭔지도 모르고 정한 거예요. 보니까 혈관이 파괴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비타민C 줬더니 혈관이 파괴가 안 되더라. 여러분들 그것처럼 명확한 실험이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명확한 실험이 어디 있어요? 비타민C를 주면 뭐 연구를 떠나서 일단 혈관이 터지지 않는구나. 피가 안 나는구나. 그 여러분들 비타민C 맨 처음에 발견할 때에 그게 일반인들이 관찰한 중요한 사실이에요. 빼놓을 수 없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잘 드셔야 돼요. 잘 드시는데 제발 과식만 하시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비타민C 중심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돈 있는 분은 다른 항산화제 좀 드시면 전 좋다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운동을 하시는데 절대 새벽 운동, 특히 제가 말하는 유산소 운동을 말씀드리는데 유산소 운동은 절대 새벽에 하시면 안 됩니다. 새벽에 하시면요 혈관 다 망가져요. 아무리 비타민C를 드셔도 새벽에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는 거는 막아줄 방법이 없어요. 비타민C는 6시간 만에 다 혈중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저녁 때 비타민C를 드셨어도 새벽 4, 5시가 되면 혈중에 비타민C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 전에 뛰는 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오래 하죠? 그럼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더 많이 나와. 차라리 운동 안 하는 사람보다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요. 새벽에 가서 그냥 호텔에 가서 뛰고 수영하시는 분들이 오늘도 나는 뿌듯한 마음으로 출근한다. 뿌듯하지 않습니다. 혈관은 빨리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비타민C 드셔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산소 운동은 일단 아침 식사 후에 anytime 저는 철저하게 저녁 9시, 9시 반에 뜁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를요. 10km를. 그거를 거의 30년 가까이 했는데 그렇게 운동을 해서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 밥 먹고 나서 한 2-3시간에 피 속에 비타민C가 꽉 찰 때 저는 뛰는 거예요. 그럼 비타민C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활성산소 나오면 다 중화하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혈관을 공격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학이라는 게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거를 거의 30몇 년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렇게 했더니 혈관이 깨끗한 거예요. 활성산소의 공격을 완벽하게 비타민C 가지고 막은 증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트레스 확실한 동맥경화의 원인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 신앙생활 저는 정말 너무너무 복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이상 믿을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 최고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믿을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제가 강의했잖아요. 여러분들 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더 건강한지. 스트레스를 가장 확실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휴식이 아니라 안식. 안식의 개념과 비타민C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 무슨 소리야? 그러면 여기 이 사랑 침례교회에서 한 강의에 안식의 이 정확한 건강과 관련된 그 안식이 어떤 의미인가를 제가 설명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결국 1시간 반을 했군요.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의.